대책은 환경부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구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순환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컵이 두 개가 포개져 있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지금은 우리는 한편으로 일회용 컵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커피 매장에서 마케팅 차원에서 컵 홀더를 쓰지 않고 이제는 컵을 두 겹을 해서 나눠주고 있고 소비자들은 그게 좋다고 또 받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문제 인식과는 다르게 현실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문제들을 이 흐름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개의 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생산과 소비와 폐기 후에 폐기물이 발생되면 재활용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재활용이 된다라고 해서 자원순환이 완결되는 게 아니죠. 재활용된 원료와 제품을 누군가가 소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소비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당연히 생산자 책임의 원칙이죠. 생산자들이 스스로 재생원료를 구매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구매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관점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출자의 관점입니다. 혹은 우리 지역은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만으로 쓰레기 배출자로서의 책임이 다 면제되는 것이냐? 아닌 것이죠. 우리가 혹은 서울시를 예로 들게 되면은 서울시에서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했다라면 서울시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이 재활용되었을 때에 서울시에서 혹은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그 재활용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역할까지 적극적으로 해야만이 배출자로서의 책임이 적극적으로 완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레기를 만드는 생산자 그리고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자기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국에서 나온 그 생산 단계에서 생산자들이 재생원료를 적극적으로 구매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수서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사례인데요. 아파트에서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기를 통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그 아파트 단지의 도시농업과 연계시켜서 거기서 농산물을 재배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소비하는 이런 것이죠. 이것도 작은 규모에서의 지역에서의 자원순환 구조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델들이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통상적인 재활용에서 벗어난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의 재활용으로 도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요즘 나오는 말로 요약해서 말하면 이제 업사이클링이 되는 것인데요. 업사이클링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굉장히 협소한 개념으로 업사이클링을 생각을 하고 있죠. 버려지는 자원에 대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입혀가지고 뭔가에 재밌는 거나 뭐 보기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부가가치로 팔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협소한 개념의 업사이클링이고요. 좀 더 우리가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에서의 업사이클링으로 접근했을 때는 조금 더 고급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용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강신호 대한기술연구소인가요? 강신호 소장님이 요즘 많이 주창하시는 부분인데 패시브 리사이클링과 액티브 리사이클링인데 이 액티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로 업사이클 개념과 같이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패시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는 하향 평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항상 질 낮은 상태로 하향 평준화가 되면서 고부가 가치의 재활용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액티브 리사이클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배출자가 동시에 재활용자로서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거죠. 프로슈머 개념과 맞먹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배출자가
자기가 배출하는 재활용품 중에서 깨끗한 양질의 재활용품을 모아서 배출원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재활용의 질적 수준을 높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액티브 리사이클링의 개념이 될 텐데, 이 액티브 리사이클 개념이 이제 기술적 진화와 결부되면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된 모습으로 진화해 가는 것이죠. 리사이클 봇 운동은 리눅서 같은 개념입니다. 그 필라멘트, 3D 프린트의 필라멘트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기계를 설계 기술을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계 설계도가 도면을 공개를 하고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면 그걸 또 올리고, 그러면서 이런 기술들을 공유를 하면서 플라스틱의 경우에는 배출원에서 필라멘트를 만들고, 이 필라멘트가 3D 프린팅 기술과 연결되면서 현장에서 이제 그 전문적인 재활용 업체의 재활용 제품 생산자가 아니더라도 배출원에서 배출자가 원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액티브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 개념도 업사이클링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진화된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개념적인 단계이고 기존의 패시브 리사이클링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인 모델로서 성숙화된 것은 아닌데, 이 부분도 앞으로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기존의 우리의 재활용에 대한 기존의 관념, 생각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쓰레기 얼마를 버리는가라고는 부분들은 일반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쓰레기 부하가 굉장히 심각한 국가다. 단위 면적당 쓰레기 발생량도 많고 매립지 위기인 거고, 이 매립 쓰레기 문제를 지수화시켜 쓰레기 스트레스 지수를 뽑아낸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세계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국가다라고 하는 것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의 각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쓰레기 대란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설명을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먼저 생산 단계에서의 재질 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는 생산과 이 재활용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긴장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생산의 영역은 굉장히 역동적이고 변화의 영역이고요. 재활용 쪽은 굉장히 현상을 유지하는 보수적인 영역이에요. 생산 단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재활용 쪽은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활용은 생산의 이유를 뒷바라지하는 그런 성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재활용은 항상 생산에 비해서 불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산 단계에서는 항상 뭔가의 새로운 재질, 새로운 제품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재활용을 위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재활용을 위해서 생산 단계에서 변화를 하지 마라라고 규제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 단계에서 재질 구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속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산과 재활용의 긴장관계가 벌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 본질적인 긴장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생산 단계에서의 재질구조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되겠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생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재활용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 갭 자체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재활용 관련된 기술의 변화, 속도를 빠르게 해줄 거냐. 이 말은 재활용 단계의 투자가 좀 더 적극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 단계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결국은 생산자들이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마케팅적인 고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을 만들면은 마케팅에 있어서 불리하다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게 가장 좋은 좋은 대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행동과 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가능하다면 재활용 등급이 제품에 표시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활용 등급이 나쁜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행동으로서 불매 운동을 통해서 마켓에서 퇴출시키는 이런 행동과 결부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역은 이제 재사용은 어떻게 할까의 영역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사용이라고 한다면 포장재의 경우에는 소주, 맥주병을 빈용기 보증금을 통해서 재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점 더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유리병의 영역은 지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축소되어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속에서 일회용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포장재의 사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고 하는 전 사회적인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한살림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병 재사용 운동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재사용률 20% 정도밖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주 맥주병이 아니라 포장재들이 이제 유리병을 사용한 포장재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유리병을 사용한 포장재가 세척해서 재사용할 수 있어야만이 포장재의 친환경성이 담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재활용 사태 때문에 이제 독일, 핀란드 사례 굉장히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잘못 소개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페트병에 대해서 왜 저런 자동 자판기가 도입됐는가라고 하게 되면 독일에는 페트병 하나에 소비자 보증금이 붙어 있습니다. 페트병 하나에 40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환불받기 위해서 자판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페트병에 대해서 왜 400원의 보증금을 붙였냐라고 하는 것이죠. 독일 정부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유리병이 좋은데 자꾸 유리병을 일회용 페트병이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보증금을 강하게 물려가지고 페트병이라고 하는 포장재의 경쟁력을 죽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증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독일 정부도 실패한 거죠. 강력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 알겠습니다. 강력한 보증금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일회용 포장재 사용을 막지는 못했던 거죠. 이건 독산 사동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공유 상자 운동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재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네의 재사용 가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재사용과 관련해서 우리의 접근 방법의 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사용 그러면 문화로만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재사용이 활성화되려면 문화와 더불어 인프라가 확대돼야 돼요. 동네 재사용 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 중고 물품을 가정으로부터 기부받아서 그것을 선별해서 가격표를 부여해서 동네 재사용 가게에 중고 물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 후방 지원 시스템이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네 재사용 가게는 절대 활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재사용을 활성화시켜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상상의 한계는 동네 장터에 행사비 지원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는 재사용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동네 재사용 가게가 일단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야 되고요. 동네 재사용 가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공공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관련된 우리의 전망이 돼야 된다는 거죠. 분리배출 어떻게 할 거냐와 관련해서 지금 이 부분은 어쨌든 시민들에게 분리배출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필요하고,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분리배출 앱 같은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재활용품 어떻게 분리배출할 것인지만 알기 위해서 앱을 다운받아서 활용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분리배출 앱이 만들어지고 이것들이 활성화되려면은 이 분리배출 앱을 다운받아서 들어가게 되면은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돼야 돼요. 동네에 재사용 가게도 검색할 수 있어야 되고,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 구입 이런 것도 이 앱을 통해서 타고 들어가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자원순환이 마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자원순환 마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주민 자율성, 주민 주도성, 주민 거버넌스, 그리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현장 중심에서의 배출원 맞춤형 자원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는 게 자원순환 마을이죠. 근데 아직까지 이 모델에 정확하게 맞는 자원순환 마을이 아직 못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버려졌던 자원순환 마을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마을 만들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극복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순환 마을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을 때 동네 재사용 가게도 만들어져야 되고요.
동네에 슈퍼마켓에서는 다 일회용 비닐봉투 안 쓰는 운동에 마을 주민들과 같이 다 동참하는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커피점에서는 일회용 컵 안 쓰는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 수 있는 주민 협력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야만이 이제 자원순환 마을로서의 완성형 모델로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 거냐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비존슨이라고 하시는 분이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고 하는 책을 썼고 1년 동안 버린 쓰레기가 저 유리병 하나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실천을 통해서 쓰레기는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 보고 비존슨처럼 행동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극단적인 실천인 거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 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어떻게 넓혀줄 거냐의 문제인 거고요. 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은 생산과 유통과 정부가 노력해서 그와 관련된 인프라를 어떻게 이제 구축해 줄 거냐의 문제로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비자 행동이죠. 이제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트를 습격하는 거죠. 마트에서 장 본 다음에 플라스틱 포장재는 다 풀어가지고 그 마트에 버리고, 니들이 싼 똥 니들이 치워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여기 보시면은 플라스틱 어택 코리아라고 하는 게 하죠. 2018년 7월 1일 날 서울시 강서구 모 마트에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 사령부가 저 다음에 발표하실 배민지 편집장이니까요. 배민지 편집장님 발표가 끝난 다음에 현장 접수도 받는다고 합니다. 현장 접수하시는 분은 바로 핸드폰을 통해서 개별 공지가 간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게릴라에 같이 다 동참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독일에서 포장재 없는 슈퍼마켓이 만들어졌죠. 오리지널 운페어 팍트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지만 장바구니 안이 다 비닐 포장재잖아요. 그래서 포장재 자체를 사용할 수 있는 유통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오리지널 운페어 팍트가 만들어졌죠. 보게 되면 재밌는 거 보게 되면 치약도 알약 형태로 팔아요. 그러면은 유리병을 들고 가서 알약 치약을 사서 집에 가서 알약 먹고 이게 닦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알약 치약 팝니다. 근데 문제는 알약 하나하나가 다 포장돼 있어요. 그 뉴욕에 있는 유기농 매장입니다. 필러리죠. 여기서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생협 운동이 지금 한계예요. 유기농 농산물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기농과 로컬 푸드와 푸드 마일리지와 쓰레기 없는 포장재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종합적인 모델로서 아직 못 나가고 있는데 한살림도 요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슬림박스 사례인데요. 여기는 택배 포장, 아까 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슬림박스 사례는 어떤 거냐면은 상품을 딱 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볼판지를 넣으면 이 상품에 맞는 포장재가 딱 바로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바로 제작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포장 온라인에서의 택배 포장에서의 포장재 낭비를 어떻게 줄일 거냐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런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패드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이 완충제를 이제 만들어서 뽁뽁이를 대체하자 뭐 이런 게 되겠고요. CJ 쇼핑도 이제 종이 완충제 안 쓰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아마존 사례인데 프러스트레이션 프리 패키지 사례입니다. FFP 프로그램인 건데요. 이제 주문을 하게 되면은 FFP 프로그램으로 상품을 구매하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하면은 이제 이게 오는 건데, 요게 FFP 그거요. 요게 일반입니다. 똑같은 제품인데 쓰레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니까 FFP 하게 되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일제 사용하지 않고 제품만 담는 거죠. 아마존에서 주문할 때 사람들이 저는 FFP로 주문할 거예요 라고 주문을 하는 거죠. 왜 이걸 선택하게 하냐면은 혹시라도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소비자가 책임지게 하는 그런 건데, 뭐 이런 이제 유통 단계에서 혁신도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스플로시사와 같은 이거는 샴푸 세제인데요. 그냥 가루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 통만 파는 거죠. 통하고 이걸 사게 되면은 집에 가서 통에다가 가루 담아서 수돗물 받으면 샴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러쉬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고형 샴푸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샴푸는 당연히 액상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존의 제품에 대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탈피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사례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생산과 유통 단계에서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혁신들이 일어나고 소비자들의 실천이 결부되면서 점점 플라스틱을 안 쓰고 쓰레기 양이 줄어드는 사회로 이행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소비자 실천만 강조를 해버리게 되면 소비자 스트레스 받아서 분리배출을 포기해버려요.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의 R&D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뭔가의 방향 설정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먹는 플라스틱 포장재인 거고요. 빨대 쓰지 말자라고 하는 게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일회용 컵 줄이기 카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사이트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다 매장들 다 소개해주고 하는 뭐 그런 사이트가 되겠고요. 요건 제가 환경단체들한테도 적극 권하고 있는데 자기 컵 들고 오는 사람한테 이제 캠페인을 하는 건데 Bring one, get a tree. 그러니까 자기 컵을 들고 오면은 그 사람 이름으로 나무 한 그루를 식수해 드립니다. 뭐 이런 거죠. 어차피 뭐 스타벅스는 종이컵 많이 쓰면서 나무 많이 베잖아요. 그래서 사회공헌기금 같은 거 많이 하는데 그 공헌기금 이런 데 쓰라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기 컵을 들고 오게 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는 캠페인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게 되겠고요. 라이프 위다웃 플라스틱 홈 페이지입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플라스틱 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모든 제품들을 플라스틱 안 트는 제품 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인프라인 거죠. 그러니까 나 플라스틱 쓰기 싫어라고 했을 때 단순히 그냥 마음가짐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뭔가의 수단들을 깔아주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가 사회가 변화를 하게 되려면은 개인의 실천에 의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뭐 개인의 실천을 끌어당길 수 있는 뭔가의 구조가 같이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의 흐름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 냉장고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동어반복인데요. 우리가 쓰레기 없는 사회로 가자라고 했을 때 좀 더 넓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개인의 실천에 의존해 버리게 되면은 일회용 비닐 줄이자, 일회용 컵 줄이자밖에 안 돼요. 일회용 컵이 페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써봤자 3만 톤, 4만 톤일 거예요. 한 해에 쓰는 페트병 30만 톤 써요. 일회용 컵 아무리 줄여봤자 플라스틱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해결책 못 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 그러니까 페트병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플라스틱 줄이자라고 했을 때 플라스틱 포장재를 결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플라스틱 포장재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줄일까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유통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 모두의 고민들이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